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더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3월 초 신천지 사태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도 어제 출입기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건물이 지난 2월에 이어서 다시 폐쇄됐습니다. 오늘 예정된 국회 상임위 일정 등도 줄줄이 연기되면서 대부분 국회 일정이 마비된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정치권 상황 두 분의 평론가와 함께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역 강화 차원에서 화상 전화로 연결을 해볼 텐데요. 두 분 평론가님 불러보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님 두 분 모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 때보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런 안부 인사가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자, 어제 300명대로 올라서더니 오늘은 400명대로 확진자가 더 늘었습니다. 저 김성환 평론가님, 이게 대구 경북 대유행 이후 최대치 수치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그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한창 집단 감염이 일어날 때 그때 한 700명대까지 하루 확진자 수가 늘어났는데요. 그 이후에는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이제 광화문 집회 이후로 200명대, 300명대를 기록하다 이번에 또 400명대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전국적인 확산세도 문제인데 지금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비상인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무려 5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감염원은 화순에 사는 60대 여성인 광주 284번 환자. 그런데 이분이 광화문 집회를 다녀왔고 교회에서 예배를 받는데 참여 사실을 숨겨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종훈 평론가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동안에도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숨기시면 일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뭐 본인이 속한 뭐 교회라든가 그런 쪽에 좀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좀 숨기신 것 같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 호남권은 그동안 코로나 이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이었는데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더 확산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그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겁니다. 예. 이 거짓말 했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이거 광고까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경고하는 이런 영상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어느 때보다 이 방역에 대한 협조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상황에 대한 의학적 진단은 잠시 뒤에 저희가 엄중식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 국회도 피해가지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출입하는 취재진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본청 그리고 의원회가 모두 지금 전면 폐쇄가 됐고요. 상임위 일정도 좀 줄줄이 연기가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 전체가 셧다운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관, 의원회 간, 소통관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국회 시설이 전부 다 폐쇄가 되고 지금 방역 조치에 들어간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국회가 이 본관하고 의원회 간 소통관을 에서 근무하는 국회 직원에 대해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하도록 한 상황이고,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검사부에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예. 통합당도 회의 일정을 지금 줄줄이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국회가 정치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지금 뭐 건물이 폐쇄됐기 때문에 저희 취재 기자도 앞서 의사당 밖에서 중계차 연결하는 장면 시청자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지난 2월에 외부 출입인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서 한번 폐쇄된 적이 있긴 한데요. 자, 이번에 상주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이종훈 평론가님,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이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최고위원회는 뭐 최고위원들하고 뭐 당대표 다 참석을 합니다만, 그 이외에도 사실은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주변에서 취재차 많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의외로 그 접촉자가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이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 회의하고 나면 그 상황을 또 전파하기 위해서 또 의원들하고도 접촉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이제 기자들인데요. 오전에도 뭐 그 국회 취재 기자들하고 뭐 전화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만, 완전히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취재 기자들이 또 국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식사할 때는 또 여의도 앞쪽으로 또 다 나와서 다른 직장인들하고 또 섞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게다가 또 이 본인들이 소속된 또 회사하고의 또 관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막지 않으면 국회가 오히려 지금 진원지가 될 수도 있는, 예. 또 다른 진원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방송국 셧다운에 의해서 국회 폐쇄 소식까지 지금 뭐 어디라도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네. 예, 그런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게 확진되신 분들이 이 내가 속한 단체가 이렇게 올스톱되는 상황을 보면서 혹시 자책감을 갖게 될까? 이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전에 메르스 사태 때 확진 판정 받은 분들이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후유증을 앓았고, 특히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한 교수가 올린 글이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멍멍해진다, 이제 이런 후유증에 대해서 또 올리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일종의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게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필이면 당신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우리 뭐 방송사가 셧다운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한다거나, 이런 이제 시선이 있는데, 지금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단순히 광화문하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전파가 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N차 감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 역시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다른 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그런 시선을 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장 내일 뭐 내가 감염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연대의 마음으로 이 고비 함께 좀 잘 넘어가야 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치권 얘기로 돌아가서, 자, 이종훈 평론가님, 당장 내일 모레 29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 온라인 방식이긴 한데 잘못하면은 지금 지도부 전원이 참석 못하게 될 우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 일단 그 구성원들만 하더라도 전당대회 참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실제로는 좀 사실상 격리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제 후보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나머지 두 후보자가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그대로 강행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 지도부까지도 아무도 참석을 하기 어렵다라고 전제한다면 이걸 그대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예. 연기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뭐 그런데 또 이틀 남겨놓고 또 갑자기 또 이걸 또 연기한다고 발표하기도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뭐 강행을 네.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강행을 하는 이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지금 뭐 통합당도 새 당명 정강 정책 의결하라고 다음 주에 일정들이 있는데 이 일정도 다 지금 조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다른 소식 앞서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뭐 지금 곳곳이 비상인데 정부 청사 청원 경찰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청와대에서는 사랑채 안내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이 났는데 이 사랑채 안내 직원은 광화문 집회에 있던 날에 인근 카페에 한 30분 정도 머물러서 검사 대상이 된 이런 케이스예요. 김성환 평론가님 좀 대답해 주실까요? 네, 뭐 얼마 전에 파주 스타벅스 한 점에서 6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역시 2층에서 잠시 머물렀던 한 3시간가량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공간 안에서 그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을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 그 집회가 있었던 당일날 인근의 커피 전문점에서 3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 무증상 상태에서 검진을 받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랑채는 19일부터 휴관 중이기 때문에 접촉자가 그렇게 많거나 일반 예. 국민들한테까지 접촉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사랑채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검사가 또 추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원들 가운데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감염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 확산세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까 걱정인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지난 신천지 사태 때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3월 20일에 정점을 찍고 10,000명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그 예측을 해서 비슷하게 접종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그런데 이번에도 좀 암울한 전망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하루 확진자가 이제 1,000명대를 이제 넘어설 수 있다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7,000여 명 정도 추가로 확진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제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예. 이게 좀 개연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사이에 지금 441명까지 확진자가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꺾이질 않고 지금 계속 그 절대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또 더군다나 서울하고 경기권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은근히 지금 여기저기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전국적인 현상이 일단 된 상태에서 이거를 단기간에 잡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방역 당국의 대응 능력에도 좀 아무래도 제약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JP모건 보고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높다고 보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이 문제를 두고 정부의 고심도 지금 굉장히 깊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이런 상황인데요.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 의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럼 환자들은 계속 생기고 중환자 생겨서 의료 시스템 붕괴되고 일파만파로 경제는 더 악화되는 이 악순환이 되는 건데 잠시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를 강력하게 3단계 올려서 잡아서 환자를 줄이고 의료 시스템도 정상으로 돌린 다음에 일단은 3단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이고 네. 3단계로 가게 되면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 시설도 모두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네. 대량 실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사실 방역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네. 3단계까지 올렸는데도 실제로 사람들의 거리두기 효과가 별로 나지 않고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지금 3단계로 빨리 격상해서 환자를 줄이고 의료 시스템도 정상화로 돌려야 한다. 이런 의견과 신중하게 생각하자. 3단계에서도 안 잡히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다. 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비단 뭐 전문가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같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뭐 방역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빨리 3단계로 격상하는 게 맞겠죠. 예. 이제 의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음. 국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걸 보면 한 30%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이런 층에서 일자리가 가장 먼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한 게 지난 18일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가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그러니까 2차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올렸을 때 효과를 우리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3단계로 올려도 현재로서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거 정부나 지자체별로도 다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고민인 상황인데 앞서 살펴본 광주요. 지금 이틀 사이에 54명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지금 발동이 된 상황인데요. 이게 지자체별로 각자 시행도 가능한 거죠? 이종훈 평론가님이 대답해 주실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자체에 지금 재량권을 지금 많이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단계로 전체적으로 격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신축성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3단계로 올리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이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고 이제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은 방역이 경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역이 경제다. 그리고 재확산 국면도 이거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뭐 정부 관계자들도 늘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오히려 과잉 대응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재확산 국면으로 들어선 것을 확인한 이상은 좀 3단계로 좀 빨리 올려서라도 그 대응을 좀 강력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한 시기 아니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소탄대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제 문제 생각하느라고 대응을 좀 늦추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손을 쓰기도 좀 힘든 그런 지경까지 지금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런 상황에 갔을 땐 더 대량 실업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실직자가 더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지금 강력하게 오히려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좀 격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2단계든 3단계든 시민들이 웬만하면 지금 집 밖에 안 나가고 이동량 줄이는 데 적극 협조해야 될 시점인데 올해 초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폭등했을 때를 보면요. 그때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서 대구가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었는데 당시에 보면은 40% 정도 이동량 감소가 나타난 상황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19일부터 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는데요.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을 봤더니 한 20% 정도밖에 감소를 안 한 이런 상황이에요.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어느 때보다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협조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느냐, 경제적 타격을 그만큼 입느냐 안 입느냐, 이것이 이제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써부터 매출 타격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단계를 만약에 더 올렸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는 사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인구가 한 200 몇십만 명 정도 되지만 대구 지역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했을 때 대구 경제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 만약에 3단계로 끌어올렸을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지금 경제활동이 멈추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임상 차원에서, 그러니까 방역 차원에서 보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그렇게 만약에 3단계로 올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그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심조심 가더라도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다.
예. 생각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거리두기 3단계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정부나 지자체 혹은 공기업은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이 되면 필수 인원 제외하고 다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데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강제성은 없는 거죠. 네, 민간 기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 기업이 지난번에 이제 그 신천지 사태 시작됐을 때 그때도 상당수의 어떤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돌아섰거든요. 아직도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택근무 같은 형태로 전환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직원을 해고하거나 이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그 어떤 파장이라든가 충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4차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4차 추경을 통해서 그런 국민들한테 다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그 추경을 편성해야 될지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예. 뭐 방역만 생각하면은 잠시 멈추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당국도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파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3단계 시행 전인 지금 시점에서 본 이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단계 그 거리두기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전제한다면 성장률이 더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OECD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성장률 면에서는 우리 이 기업들이 우리 경제가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힘이 된 게 사실은 지난번 어찌됐건 초기 감염 대응에 좀 성공을 하면서 경제에 크게 이렇게 타격을 안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저는 그게 바로 반면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확산 국면 역시 가능한 한 빨리 이 감염 상황을 잡는 게 이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어찌됐건 초기에 굉장히 심각했는데 많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지금 뭐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고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사실은 이 중국이 세계 경제 1위로 올라서는 시기가 더 당겨질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미국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고 대응을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이거는 어찌됐건 빨리 초기에 불을 끄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집중해서 빨리 종식하는 게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김성환 평론가님.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거리두기 3단계가 최소 2주만 수도권에 시행되면은 성장률이 0.3%포인트 안팎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파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0.1%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0.1% 성장에 왜 고집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0.1% 성장이라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개수가 0입니다. 전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2주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성장률이 0.2에서 0.4%포인트가 역성장을 한다, 내려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자리가 최소한 수십만 개 이상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 측면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3단계로 가고 뭐 최고의 방역은 사람들끼리 접촉하는 걸 줄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회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굶어 죽는 경우에 어떡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비유적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파급 효과까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K-방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K-방역은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연대의식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전 세계 국가들이 그 시민의식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던 것인데 이번에도 역시 국민들이 조금만 더 방역에 협조해 주신다면 그러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441명이 나왔고 내일 그리고 주말 확진자 발생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정부는 지금 3단계 격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오늘 시점에서는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서민 경제 타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전 국민에게 다 줄 거냐,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 언제 줄 것이냐, 지금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자,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만약에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방법이나 액수 먼저 따진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대구시가 이제 자체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럴 때 1차에서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실무적으로 대구시가. 왜냐하면 이제 부정수급 문제도 나오고 누구는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나오고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대구시가 2차 지급을 할 때는 아예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 그리고 모두 다 전 시민들 다 하겠다. 1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한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선별해서 지급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렵다. 현장에서는 엄청난 또 오히려 낭비 요인 또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 소위 경기 부양에 쓰이는 이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재정성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돈을 지급했을 때 이것이 돌고 돌아서 몇 배의 효과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경제학적 전문 용어인데요. 미국에서조차 이 재정성수가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 10%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때 재난지원금을 경기 부양에 쓰는 것보다는 피해 구제에 쓰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여야 의견을 모두 듣고 왔는데 여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김부겸 후보는 최근 대구의 지급 경험을 들어서 선별 지급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이 가려내는 작업도 만만치는 않죠. 네,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행정적 낭비를 하는 비용을 그걸 이제 행정력 낭비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도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긴급성이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럴 때 선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긴급성이 상실될 경우에 오히려 더 큰, 그러니까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을 때 경제가 사실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지역의 연세 소상인들, 식당이나 이런 곳들에 있는 분들이 지금 경기에 온기를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당시에 했던 거를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차등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접근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소득계층의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당장 그분들한테 구제 측면으로 돈이 지급되는 측면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그게 예를 들어서 저축으로 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돈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돈을 안 쓴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재난지원금을 그냥 어디로 빚을 갚는 데 쓴다거나 이런 용도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또한 다른 여유를 갖고 돈을 쓴다 이렇게 본다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하나 또 고민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서 얘기했지만 3단계를 올리냐 마느냐 이런 지금 방역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서 이런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아까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지금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를 보여주는 재정승수 개념을 예로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윤희숙 의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저는 그 논리보다 지금은 그 재확산 국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더 지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그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대외 활동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볼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그 지금 상황은 극빈층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제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지난번에 뭐 소득 하위 뭐 70%까지 주느냐, 50%까지 주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밑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하위 20%. 그래서 기초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득 하위 50% 정도보다도 더 내린 한 20% 정도에서 더 낮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지금 집단 행동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서 어제 문 대통령도 원칙적인 법 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 김성환 평론가님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네. 전 사실 정부 입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최대집 의협회장하고 같이 만들었던 합의문을 보면 의사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정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완전 철폐, 그러니까 의사 증원 문제나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문제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 요구사항을 완전히 정부가 추진해왔던 4가지 사안들을 완전히 하지 않겠다고 철폐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는 유보 입장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서로 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추진을 코로나19가 안정되기 전까지 중단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의사협회하고 정부 측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합의를 해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싶어 해도 추진할 수가 없도록 만들은 이 정도 합의한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의협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의협 차원에서는 받았었는데 지금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그걸 못 받겠다고 함으로써 지금 이런 사태까지 좀 벌어졌는데요. 예. 저는 이 현재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지금 의사들이 주장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공공이 의사들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의료 공백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의사들도 의사협회에서도 인정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의사를 증원해야 되는 것인지 의사를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놔야지 되는 것이지 의사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정부가 정부 정책을 철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수치로만 보면 OECD 평균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대학병원 전공의들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어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이제 얼핏 생각하면 환영할 것도 같은데요. 의협 쪽에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개원의들을 이제 중심으로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개업화에서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사 숫자가 많아져서 병원 숫자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 개별 병원들이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이제 외과라든가 뭐 일반 외과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그쪽에 뭔가 차후의 문제의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 이걸 전체적으로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이 굉장히 오래된 이건 쟁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국면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야 되는지 국민들은 좀 의아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어찌됐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1차적인 책임, 또 무한 책임은 결국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발 좀 물러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일단은 지금 빨리 휴전을 하는 것이 좀 긴급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지금 적이 지금 우리를 좀 위협하고 있는데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그 모양새를 지금 이제 연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당연히 이제 의사 단체들도 좀 자중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바 절대 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쪽 다 책임이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지금 전공의들 사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고 거기다 내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뭐 의대생 90% 정도가 지금 취소를 한 상황에서 정부는 그대로 강행한다고 하고요. 정말 이렇게 되면은 내년 의료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인 이런 상황입니다. 합의점이 빨리 찾아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